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40평 아파트. 새벽 5시 30분에 정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정확한 생체시계였습니다. 25년간 물류 관리자로 살아온 남자의 습관이었고, 컨테이너 선박은 시간을 속이지 않았으며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아내 한미경의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단 5글자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준석이었고 시간은 오전 1시 23분이었습니다. 정도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느낌표도 없었고 이모티콘도 없었으며 애정을 가장한 습관의 언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도, 손이 떨리는 분노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또렷함이 찾아왔고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2mm의 오차도 없이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25년간 연습해온 무표정을 유지한 채로 말입니다. 욕실 문이 열렸고 한미경이 타월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45세, 여전히 관리된 몸매와 피부를 가진 여자였고 강남 필라테스 센터의 주사회, 피부과에 월 2회 다니는 그녀의 일정표는 언제나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도윤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양말을 신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요즘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 정도윤은 검정 정장 양말을 신었습니다. 왼쪽부터 먼저 항상 그래왔듯이 정확한 순서를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한미경은 드레서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고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긴장해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는 아이라인, 그리고 향수를 평소보다 2번 더 뿌리는 모습이 정도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투자 자문 미팅이 있어서요. 아마 9시쯤 될 거예요. 투자 자문이면 강남 쪽. 네. 역 3동이요. 그 펀드 매니저분이 좋은 상품 소개해준다고 해서. 한미경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도윤은 그녀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8세,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귓가를 잠식하기 시작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눈이었고 데이터 속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지우 학원 데려다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수학 보충 있어요. 알았어. 6시에 픽업하면 되지. 네. 그리고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지우랑 드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25년 부부의 아침 루틴이었고 질문과 답변, 확인과 동의만이 오갔으며 감정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도윤은 서재로 가서 서류 가방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A5 크기의 검은색 노트였고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투자 자문 미팅역 3동, 예상 귀가 시간 21시. 그리고 노트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미밥,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깍두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한미경은 요리를 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메뉴 관리를 잘했습니다. 월요일은 생선, 화요일은 닭가슴살,
수요일은 두부로 이어지는 건강과 효율을 계산한 식단이었고 그 패턴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도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삶을 관리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며 그 치밀함이 이제는 다른 곳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도 돼.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17세 딸 정지우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교복 리본이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된장찌개를 떠서 지우의 그릇에 담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수능까지 11개월 남았어. 지금 놀 시간 없어. 친구들이랑은 주말에 보고 오늘은 수학 보충 빠지면 안 돼. 선생님이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매일 학원만 가는 거 너무 지겨워.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친구들 따라하면 어떡해. 너는 너만의 길을 가야지. 엄마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항하지는 않았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도윤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우가 웃지 않게 된 것이, 언제부터 저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짰습니다. 언제나처럼 지나치게 짰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이제 와서 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정도윤은 인천 송도의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회색빛 하늘 아래로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달렸고 12월의 서울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공기 중에 습기가 없어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왔고 아나운서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정체 구간을 안내했으며 정도윤은 그 소리를 배경음처럼 흘려들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 확인조차 필요 없는 약속,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계약일까요?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확인이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죽어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5년 전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을 약속했고 손님들 앞에서 키스를 나눴으며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랑이 습관으로 바뀐 것이, 열정이 의무로 변한 것이, 그리고 부부가 같은 공간에 사는 낯선 사람이 된 것이 말입니다. 정도윤은 그 순간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지점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조금씩 무너져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과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 세대가 나란히 놓인 책상 앞에서 정도윤은 컨테이너 입출고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물 2, 340개, 인천항 도착 예정 화물 1, 870개, 오차 허용 범위 0. 3퍼렀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 속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숫자는 배신하지 않았으며 입력된 대로, 계산된 대로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25년간 이 일을 계속한 이유였고, 사람은 변해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으며, 감정은 속여도 데이터는 속이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3번 야드 컨테이너 배치 승인 부탁드립니다. 후배 직원 김성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성실한 남자였고, 입사 5년 차로 업무 처리가 꼼꼼했으며 정도윤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3초 만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동선 효율 92%, 적재 용량 87%, 시간 배분 최적화 완료,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확히 서류 중앙에 1mm의 오차도 없이 25년간 해온 것처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말입니다. 3번 야드 바닥 상태는 확인했어요. 네, 어제 점검 완료했습니다. 배수로도 정리했고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김성호가 나간 후 정도윤은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고, 포크리프트가 바쁘게 움직였으며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작동했으며 혼란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정도윤은 이 질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존했습니다. 직장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고 변수를 관리할 수 있었으며 예상 밖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정도윤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고 언제나처럼 창가 끝자리를 선택했으며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식당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대화만 했고 불필요한 관계는 만들지 않았으며 회식 자리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로봇이라 불렀습니다. 농담처럼, 그러나 약간의 진심을 담아 때로는 살아있는 엑셀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감정이 없는 것은 다르며 그는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고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고 정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9시쯤 들어갈게요.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알았어. 어디서 미팅해요? 역삼동이요. 그 펀드 회사 사무실에서요. 왜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정도윤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근처 지나가면 들를까 해서. 아, 괜찮아요. 미팅 중일 거예요. 그리고 지우 학원 픽업 부탁해요. 6시요. 응. 그럼 저녁은 지우랑 먹을게. 네.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통화는 45초 만에 끝났습니다. 정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삼동 펀드회사 구시기가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만나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이준석이었고 장소는 역삼동이 아니라 청담동 어딘가일 것이며 구시가 아니라 더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밥은 딱딱했으며 반찬은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로서만 음식을 삼켰습니다. 오후 6시 정도윤은 딸을 데리러 강남 학원가로 향했습니다. 대치동은 불야성이었고 학원 간판들이 빌딩을 뒤덮었으며 수학, 영어, 과학, 논술, 입시 컨설팅까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거대한 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우도 이 시스템의 일부였고 하루 12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냈으며 친구를 만날 시간도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한 것은 한미경이었지만 묵인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지우야.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딸이 차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도윤은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17세, 한창 빛나야 할 나이였지만 지우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으며 그저 피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규칙이었고 불필요한 감정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각자의 고통은 각자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침묵 속에 있었으며 서로에게 말을 걸 방법을 몰랐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정도윤은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피자는 어때? 아니면 치킨. 엄마가 반찬 준비해뒀잖아요. 그냥 그거 먹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들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으며 집까지 남은 20분의 거리가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미경의 구두가 없었고 평소 놓아두던 가방도 보이지 않았으며 거실에는 그녀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도윤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용기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으며 김치, 나물, 조림, 국 등이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경의 완벽주의였고 그녀의 통제욕이었으며 그녀가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우야, 밥 먹자. 배 안 고파요. 그냥 방에 있을게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곧이어 책상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으며 또다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윤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으며 혼자만의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으며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밤 10시 한미경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으며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정도윤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으며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한미경은 하이힐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고 메이크업이 번져 있었으며 옷깃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네. 미팅하면서 먹었어요. 당신은? 지우랑 먹었어. 지우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한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고 물 흐르는 소리가 30분 넘게 계속되었으며 정도윤은 그 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출근 시간 6시 30분, 귀가 시간 22시 15분, 소요 시간 15시간 45분, 장소 불명, 향수 농도 평소 대비 200%,
의복 상태 흐트러짐, 메이크업 번짐 확인. 정도윤은 감정 없이 타이핑했고 각 항목을 정확히 기록했으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한미경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오른쪽 그녀의 자리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가끔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으며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침대 왼쪽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와 25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925일을 잤고 219 0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식사를 27, 375번 함께 했고 대화를 수십만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몰랐던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했지만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일까요? 정도윤은 옆으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한미경은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꿈속에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준석과 함께 있는 꿈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일까요? 정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관찰할 뿐이었고 기록할 뿐이었으며 감정을 느끼는 대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으며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정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날 것이고 같은 루틴을 반복할 것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5년의 결혼이라는 건물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정도윤은 3개월 전부터 엑셀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은 2024 물류 개인이었고 누가 봐도 업무 관련 문서처럼 보였으며 실제로 첫 번째 시트에는 컨테이너 입출고 데이터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에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의 동선이었고 그녀의 소비 패턴이었으며 그녀의 거짓말 목록이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정도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한미경이 요가 수업이라고 말한 날이었고 그는 강남 청담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7시, 겨울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빌딩 유리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주차장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정도윤은 운전석에 앉아 빌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없었고 단지 관찰만이 있었으며 그는 마치 항구에서 컨테이너 하역 과정을 모니터링하듯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7시 42분 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요가복이 아니었고 검은색 원피스에 코트를 걸쳤으며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한미경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정도윤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12장, 각도를 달리하며 얼굴이 선명하게 나올 때까지 찍었고 그들이 함께 택시에 오르는 모습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택시 번호판도 적었습니다. 서울 삼바 4823. 모든 것이 증거였고 모든 것이 데이터였으며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도윤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2줄과 우유를 샀고 계산대에서 점원이 봉투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짧게 대답했으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으며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직요. 엄마가 늦는다고 문자 보냈어요. 그래. 김밥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김밥을 나눠 먹었으며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도윤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미경을 닮았지만 눈매는 자신을 닮았고 입술 모양도 자신과 비슷했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무너지는 결혼의 파편이 지우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빠.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고 무언가를 오래 고민한 듯한 표정이었으며 정도윤은 김밥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엄마랑 아빠,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대화를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조용하고 주말에도 각자 있고. 제가 어려서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가요? 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고 부부의 문제를 공유한 적도 없었으며 그는 항상 괜찮다고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보다 예민했고 공기의 변화를 먼저 감지했으며 균열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지우야,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게 답이에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저도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도윤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빼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면 이미 끝난 건데 저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지우야. 아빠, 전 바보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이상한 거 알아요. 전화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통화하고 주말에도 약속 많고 아빠 보는 눈빛도 예전이랑 달라요. 그런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정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고 그는 보고만 있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모든 게 정리되면 네가 다치지 않게 할게.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도윤은 처음으로 딸을 안았고 지우는 아버지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으며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11시 한미경이 돌아왔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으며 그녀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도윤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지우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후였으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늦었네요. 정도윤이 말했습니다. 한미경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요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어느 친구? 대학 동기요. 수진이 기억하죠. 예전에 집들이 왔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2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한미경의 연락처에도 더 이상 없었으며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를 핑계로 댔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나 봐요. 네. 아이들도 잘 크고 있대요. 한미경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정도윤은 그녀의 가방을 봤습니다. 검은색 명품 가방이었고 작년 생일 선물로 산 것이었으며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고 지우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으며 아무도 거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도윤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2장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 세트 메뉴 38만 원, 와인 25만 원, 합계 63만 원, 카드 결제, 그리고 시간은 오후 8시 15분이었습니다. 정도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영수증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았으며 가방 지퍼를 정확히 원래 각도로 닫았습니다. 2mm의 오차도 없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25년간 연습한 정밀함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정도윤은 서재에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행을 추가했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금액을 입력했으며 사진 파일도 링크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63만 원, 동행자 이준석 추정, 거짓말 내용, 요가 수업 및 친구 만남. 데이터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치, 2달치, 3달치,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저녁 7시에서 11시 사이 청담동과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평균 지출 50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항상 같은 이름, 이준석이었습니다. 정도윤은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준석을 검색했고 투자, 펀드, 금융을 추가했으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35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삼성증권 출신, 2년 전 독립하여 사모펀드 설립,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고 성공한 젊은 펀드 매니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그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잘생긴 편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한미경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검색했고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으며 투자 상품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연수익률 15%, 원금 보장, 분기별 배당,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정도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회사명을 입력했으며 검색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경고가 떴습니다. 해당 법인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읽었습니다. 조사 사유, 불법 사모펀드 운용 의혹, 투자금 횡령 의혹, 폰지 사기 가능성, 조사 시작일, 2024년 11월 3일, 현재 진행 중. 정도윤은 뒤로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조였으며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한미경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마도 돈을 투자했을 것이며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고 잔액을 봤으며 숨이 뱄었습니다. 8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3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1월 5일 3천만 원 출금, 11월 19일 2천만 원 출금, 12월 3일 3천만 원 출금, 모두 투자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그리고 수취인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한미경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결혼 25년 동안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넘겼습니다. 정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고 통증이 왔으며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했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노후 자금을,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정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호흡을 했고 감정을 가라앉혔으며 다시 차갑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서진 변호사를 입력했고 대학 동기였던 그녀의 번호를 찾았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아, 나 도윤이야. 오랜만이지.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도윤 오빠, 당연하죠. 내일 점심 어때요? 사무실로 오세요. 정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고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없었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그리고 그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단단해졌고 25년의 결혼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정도윤은 그 끝을 자신이 직접 쓸 것이었습니다. 박서진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20층 건물의 15층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서울 남부의 전경이 펼쳐졌으며 법원 건물이 바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정도윤은 오후 1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5분 일찍 도착해서 복도에서 기다렸고 정확히 1시에 초인종을 눌렀으며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서진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고 대학 시절 법학과 수석이었으며 지금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도윤을 응접실로 안내했고 커피를 권했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윤의 표정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혼 상담입니다. 정도윤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으며 펜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인지한 건 3개월 전부터입니다. 정도윤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2개를 꺼냈고 박서진 앞에 놓았으며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엑셀 출력물이었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미경과 이준석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고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총 87장의 사진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으며 변호사로서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분류는 명확해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죠. 그런데 오빠, 이게 다예요. 아니요. 정도윤은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고 공동명의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으며 수취인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그 밑에는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가 있었고 불법 사모펀드 운용 의혹, 투자금 횡령 의혹,
폰지 사기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정도윤을 봤고 정도윤은 무표정으로 돌아봤으며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이거. 아내가 사기꾼과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사기꾼에게 우리 돈을 넘겼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허락 없이 25년 동안 모은 돈을 말입니다. 정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으며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처럼 담담했습니다. 박서진은 노트북을 열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했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검색했으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네요. 그런데 아직 구속은 안 됐어요. 피해자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는 나왔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구속까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증거 수집하고 피해자 진술 받고 검찰 조사 거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빠,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를 겁니다. 이준석이 말했을 리 없고 아내는 여전히 투자 수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고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사모님이 공범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고요. 공범이요. 돈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면요.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걸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정황 있어요? 정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한미경의 최근 통화 내역을 떠올렸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 수익률이 아주 좋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들을 기억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주부 모임에서 투자를 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3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은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졌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빠, 최악의 경우 사모님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사기 방조죄 혹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형량은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겁니다. 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그의 얼굴을 살폈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듣는 것처럼 컨테이너 지연 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정도윤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물어봐도 돼요? 뭘 원하세요?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깔끔하게요. 제 몫은 제가 챙기고 아내가 저지른 일은 아내가 책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딸은 보호하고 싶습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도윤을 25년 전부터 알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며 한번 결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먼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동시에 이준석 사건을 모니터링해요. 그가 구속되면 사모님도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될 거예요. 그때 오빠는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하고 사모님과 선을 긋는 거죠. 재산 분할은 당연히 오빠가 유리하게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형사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말할 건데요? 사모님한테. 결혼기념일에요. 박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정도윤을 봤고 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결혼했죠. 26년 전에요. 오빠. 상징적이잖아요. 시작한 날에 끝내는 것도. 박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고 의뢰인의 결정을 존중했으며 다만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고 평소와 같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가 방금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고 이메일을 확인했으며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오차는 0. 퍼러스며 그는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퇴근 시간, 정도윤은 다시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갔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에 앉았으며 창가 자리에서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7시 20분, 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붉은색 코트를 입었고 머리를 새로 손질했으며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이준석이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으며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도윤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그는 휴대폰으로 다시 사진을 찍었으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19시 21분 청담동 라스칼라 레스토랑. 손 잡음 확인, 친밀도 상승 추정. 데이터가 쌓였고 증거가 완성되어 갔으며 그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차를 가져왔고 검은색 BMW였으며 한미경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는 압구정동 방향으로 향했고 정도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고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며 더 이상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정도윤은 서재로 갔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박서진 변호사였고 제목은 추가 조사 결과였으며 내용을 열었습니다. 오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봤어요. 피해자가 현재 확인된 것만 43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20억 원으로 추정돼요. 이준석은 다음 주 중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오빠 사모님 이름으로 된 투자 권유 문자가 여러 건 확보됐어요. 검찰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정도윤은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심호흡을 했고 창밖을 봤으며 서울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미경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멍에 빠져 있는지, 그 구멍이 얼마나 빨리 좁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탈출구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도윤은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결혼기념일까지 58일 남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2월 14일에 동그라미를 쳤고 그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The end.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변수는 없었으며 정도윤은 마침내 이 결혼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차갑고 정확한 실행만이 남아 있었고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숫자와 함께 살아온 남자답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끝까지 말입니다. 2025년 1월 9일 이준석이 구속되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고 머리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되었으며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이준석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 58명, 피해액 약 150억 원으로 집계되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으며 마치 날씨 예보를 보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옆에서 한미경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토스트가 떨어졌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사람. 한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뉴스에 나와서. 한미경은 급히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고 물을 마셨으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정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고 이준석의 범행 수법이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어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검찰청 앞에 모인 피해자들을 비췄고 그들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으며 이준석 엄벌 사기꾼 처벌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정도윤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 채널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이준석의 얼굴이 있었으며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전화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으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으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고 48세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으며 눈빛만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단단했으며 무언가를 완성해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도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고 피해자 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으며 지정된 날짜는 1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정도윤은 회신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는 박서진 변호사에게도 연락했고 그녀는 함께 가겠다고 했으며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정도윤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박서진이 동행했고 그들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으며 담당 검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원 검사였고 날카로운 눈매에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었으며 정도윤과 잘 맞았습니다. 정도윤 씨,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신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 한미경이 저희 공동 명의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출금해서 투자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김지원 검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했고 거래 내역을 봤으며 정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부인분이 단독으로 출금할 수 있는 계좌였나요? 공동 명의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의 서명으로 출금이 가능한 계좌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만든 계좌라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고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투자한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12월 중순입니다. 우연히 계좌를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고 추궁했더니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수익률을 보장받았고 곧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도윤은 11월부터 알고 있었고 한미경을 추궁한 적도 없었으며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알 필요가 없었고 이 진술은 법적으로 정도윤을 보호했으며
한미경과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도윤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박서진이 옆에서 지켜봤고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아내가 동네 주부 모임에서 투자 이야기를 했다는 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권했는지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원 검사는 메모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정도윤은 정확하게 대답했으며 조사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며 김지원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도윤 씨는 피해자 신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부인분은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진과 함께 청사를 나왔고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으며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오빠는 완전히 분리됐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되든 오빠의 영향을 안 받아요. 한미경은요. 다음 주쯤 소환 통지 받을 거예요. 투자 권유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방조제는 확실하고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 가능성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할까요? 아니요. 검찰에서 통지 오면 사모님이 알아서 하겠죠. 오빠가 먼저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정도윤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누구는 웃었으며 누구는 전화 통화를 했고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도윤도 그중 하나였지만 그의 삶은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 한미경에게 검찰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고 그녀는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뜯었으며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정도윤은 현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퇴근 후 막 들어왔고 구두를 벗고 있었으며 아내가 바닥에 앉아 우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한미경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마스카라가 번졌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뭘요? 이준석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 당신 알고 있었죠? 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가서 소파에 앉았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으며 한미경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제발 대답해줘요. 당신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부터요? 12월부터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경찰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정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한미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택. 나는 속은 거예요. 이준석한테 속은 거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8천만 원을 빼갈 때 왜 저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했습니까? 한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도윤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우리 돈을 그 남자한테 넘기고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거 모두 당신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는 겁니다. 당신 정말. 한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연락처 드릴게요.
형사 전문이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은 안 도와줄 거예요. 왜 도와야 합니까? 정도윤은 한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서 올려다봤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초라했으며 그녀의 완벽했던 외모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을 살았잖아요. 부부잖아요. 그 25년 동안 당신은 뭘 했습니까? 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윤은 서재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으며 그 뒤로 한미경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2월 1일 한미경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습니다. 2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우가 학교에 가는 것을 지켜봤으며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8시 한미경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으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정도윤은 거실에 있었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고 눈물이 흘렀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소될 거래요. 사기 방조죄로. 변호사가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결과였고 박서진도 같은 이야기를 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고소를 준비하고 있대요. 내가 투자 권유했던 사람들. 그들도 다 돈을 잃었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경은 계속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죠? 네. 언제요? 결혼기념일에요. 한미경은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고 슬픔과 분노가 섞인 소리였으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 그렇게 차갑게 계획할 수 있다니.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있었습니다. 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한미경은 그를 봤습니다. 25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당신이 언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한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으며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도윤은 달력을 봤습니다. 2월 14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날짜를 다시 확인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마지막 장면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끝이 보였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25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결혼기념일이자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고 25년간 해온 것처럼 정확한 시간이었으며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한미경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불규칙했고 가끔 몸을 떨었으며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갈색 봉투였고 안에는 이혼 동의서가 들어있었으며 모든 조항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정도윤 70%, 한미경 30%. 위자료. 한미경이 정도윤에게 5천만 원 지급. 양육권. 정지훈은 정도윤이 양육하되 한미경의 면접권 보장. 깔끔했습니다. 박서진 변호사가 검토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었으며 한미경에게는 가혹했지만 정당했습니다. 정도윤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추출했으며 그 과정이 명상 같았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으며 2월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어딘가 봄의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정도윤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오늘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교복을 입지 않았고 잠옷 차림이었으며 머리가 헝클어진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도윤은 돌아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요. 오늘이잖아요. 지우는 식탁 위에 봉투를 봤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딸에게 일주일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와 이혼할 거라고. 그러나 지우는 아빠와 살 거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으며 정도윤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결정한 거면 저도 따를게요. 근데 엄마도 가끔 보고 싶어요. 정도윤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정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슬프긴 한데 그래도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도 어쩌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우는 어른스러웠습니다. 17세, 아직 아이였지만 이미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있었고 부모의 실패를 목격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이런 걸 겪게 해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죠.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도윤은 커피를 한 잔 더 내려서 딸에게 주었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한미경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고 그것을 집어들었으며 뜯지 않고 정도윤을 봤습니다. 정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을 덮었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미경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고 한 장씩 읽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5분 후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혹하네요. 그렇습니까? 70대 30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요. 한미경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고 체념이 섞인 소리였으며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이요. 우리가 이준석이랑 찍은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3개월치 동선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증거까지 모두 있습니다. 한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도윤은 계속했습니다. 법정 가면 모든 게 공개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거고 지우 학교에도 소문 날 겁니다. 그게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서명하세요. 한미경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떨어졌으며 서류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한미경 세 글자가 삐뚤빼뚤했고 마침표를 찍듯 마지막 획을 그었으며 25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언제 나가면 돼요? 이번 주 안에요. 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요? 저랑 살 겁니다. 그러나 당신도 만날 수 있어요. 주말에 혹은 지우가 원할 때. 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도윤에게 건넸고 일어났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으며 정도윤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2월 18일 한미경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고 그녀의 짐을 실었으며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박스, 화장품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앨범 하나였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있었고 정도윤만 집에 남아 있었으며 그는 창가에 서서 트럭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미경은 떠나기 전에 정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라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어 보였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도윤은 돌아봤습니다. 뭐가요? 모든 거요. 당신을 속인 것, 돈을 잃은 것, 지우한테 상처 준 것. 다요. 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왜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아니,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 우리 둘 다 노력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이거니까요. 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도윤은 손수건을 건넸고 그녀는 받아서 눈을 닦았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우 잘 부탁해요. 당신도요. 한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발소리가 멀어졌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윤은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채워져 있던 공간이 비었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3월 5일 정도윤은 박서진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혼이 정리되었고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으며 법적으로 그는 이제 독신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정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미경 씨 소식 들었어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행유예 받았대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다행이네요. 오빠는 원망 안 해요. 그 사람이 더 큰 처벌 받길 바라지 않았어요. 정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도 이미 충분히 잃었어요. 가정도, 명예도, 돈도. 더 이상 빼앗을 게 없어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도윤을 오래 봤고 미소 지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정도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박서진은 그 미소를 25년 만에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1일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서울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정도윤과 지우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걸었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으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봤어요. 응, 지난주에. 어땠어요? 괜찮아 보이더라. 일도 구했다고 하고. 한미경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급을 받으며 커피를 내렸고 손님을 응대했으며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녀 나름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도윤은 한 번 들렀고 커피를 주문했으며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왜 왔어요? 커피 마시러요. 정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경은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건넸고 손이 여전히 떨렸으며 정도윤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거짓말. 아니요. 진심이에요. 한미경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요즘은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당신도 힘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한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도윤은 커피값을 카운터에 놓고 나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힘들겠다. 그래도 견딜 거야. 강한 사람이니까. 아빠는요? 아빠는 괜찮아요. 정도윤은 딸을 봤습니다. 지우는 잘하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 어깨쯤 왔으며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정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왜요? 솔직해졌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그게 편해. 지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정도윤은 딸의 손을 꼭 쥐었고 그들은 계속 걸었으며 벚꽃이 바람에 날려서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으며 그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고 엑셀 파일을 봤으며 한미경을 기록했던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겼고 영구 삭제를 클릭했으며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떴습니다. 정도윤은 얘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의 기록이 지워졌고 증거가 없어졌으며 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정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으며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호 후배였습니다. 팀장님, 내일 회식 오실 거죠? 응, 갈게. 오랜만이에요. 요즘 팀장님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좀 더 편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엔 좀 무서웠는데 요즘은 사람 같아요. 정도윤은 웃었습니다. 김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아니야. 고마워.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도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8세의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가 늘었으며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어딘가 따뜻함이 있었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5년의 결혼이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며 그는 이번에는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거짓 없이, 후회 없이, 진심으로 말입니다. 정도윤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고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으며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